저를 소개할 때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제 본업은 충남대학 경제학과 교수고, 주업은 지역재단 상임이사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무슨 소린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그 본업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제가 어디 나가서 당신 직업이 뭡니까? 라고 직업란 쓸 때에 제가 쓰는 것이 제 본업입니다. 월급 받고 생활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볼런티어지만 제가 제 시간의 대부분을 활용하고 있는 지역재단 이런 곳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지역재단을 제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가장 큰 일이 지역 리더의 양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역 리더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저희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지역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저희들은 중요한 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상임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여기 아마 강원도 지역이시죠. 강원도에서 오신 농어촌 복지 활동가 여러분들께서 바로 그런 지역 리더이시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모두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충남대학 교수인데 일부러 강원도에 왔습니다. 왜냐, 제가 원래 강원도 출신입니다. 강원도 삼척이 이제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소에 존경하는 이용기 교수님께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쭉 적어주시면서 어디 갈래? 이렇게 물어보길래 내가 못하면 강원도로 가겠다고 했고요. 또 상지대가 제가 좋아하는 대학입니다. 좀 훌륭한 대학인데, 또 어떻게 불행하게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사학분쟁위원회에서 옛날 그 구재단이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놨다고 해서 제가 오늘 올까 말까 했습니다. 구재단이 복귀하면 상당히 올 생각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법을 어겨서 저기 범법자가 대학에 이사장이 되면 대학이 곤란하잖아요. 모델만 생각하는데 지어주세요. 아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지금 충남대학교에 제가 간 지가 만 31년째입니다, 지금. 79년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 충남대학을 가서 지금까지 매 5년마다 농촌 지역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그 5년마다 가면은 마음이 즐거워야 되는데, 5년마다 갈 때, 물론 5년마다 하는 건 아니죠. 자주 가지만 조사는 5년마다 하는데, 5년마다 할 때마다 마음이 늘 좀 쓸쓸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80년에 맨 처음에 그 조사를 갔을 때에 조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조사를 할 수 없냐면, 꼬마들이 핫자가 생겨가지고, 스님이 오셨다고 핫자가 생겨가지고 뭐 좀 물어보려고 그러면 애들이 학교에서 조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가방에다가 사탕을 이만큼 넣어가지고 가서 애들이 왔다 오냐, 그래 놀아라, 사탕을 나눠주고 그랬어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사탕을 나눠주는 애들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2개 마을을 늘 조사를 하는데, 지난번 조사를 해보니까 2개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가 한 명밖에 없고, 돌아가신 노인네가 10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부에서 농촌 문제, 농업 문제 걱정할 필요 없겠더라고요. 시간 지나면은 저절로 다 없어져서 해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일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제가 모두 말씀드렸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 지역 현장에 활동하시는 지역 리더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미래에 밝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요즘에 뭐 텔레비에 뭐 이런 거 나오죠. 어린아이가 외국에 가서 한국이 어디라고 막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못 알아들었는데, 요즘에는 나가서 이렇게 코리아 하면은 다 알아듣습니다. 응? 아이가 큰 만큼 한국도 컸습니다.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제가 맨 처음 외국 나가는 거 1980년인가 외국에 나갔었는데, 그때 정말 나가서
이 본 외국은 너무도 황홀했습니다. 야, 정말 이거 선진국이구나. 근데 요즘 나가보면 뭐 내가 비슷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그 대도시를 벗어나서 농촌 지역을 갔을 때의 느낌과 지금 내가 말하는 내가 조사한 농촌을 두 개 생각해보면 정말로 너무도 아직도 우리가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듯이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5위 경제 대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민소득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뭐 2만 불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이렇게 무슨 뭐 따진다고 한다면 뭐 대체로 20등 이내에 들어간 나라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그렇게 된 만큼 우리 사회가 행복해졌느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농촌만 해도 따지고 이렇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어릴 때 제가 강원도 삼척이라는 데가 참 먹을 것이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도시락을 싸오는 아이들이 절반이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싸오는 도시락도 대체로 잡곡밥에다가 반찬은 고추장입니다. 잘 아시죠? 먼저 밥 좀 먹고 고추장 발라가지고 흔들어서 먹는 거.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아직은 참 맛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맛있는 밥을 절반도 못 사줍니다. 근데 전원이 도시락 싸온 날이 있어요. 언제냐? 참 고마운 엉클쌤께서 미군 아저씨께서 우리한테 분유하고 옥수수 가루를 나눠준 날입니다. 그 다음날은 전원이 옥수수 빵을 쪄오든지 아니면은 분유가루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야, 정말로 이 미군 아저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두가 도시락을 먹는 날이 있구나.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이후에 지금 농촌의 변화 생각해보면은 제가 가보면 생각이 듭니다. 농촌은 마찬가지죠? 농촌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차장 문제죠? 그렇죠? 자동차 생각하지 않고 만든 동네입니다. 농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차를 사기 시작했고 뭐 화물차가 됐든 자가용이 됐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동네에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농촌에서 심심치 않게 주차 때문에 시비가 생깁니다. 엄청난 변화죠. 그런데 절반이 도시락을 싸우지 못하던 그런 농촌으로부터 주차 문제가 심각해진 농촌으로 변화했는데 그 사이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이들 다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있는 농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의 물질적인 생활은 풍부해졌지만 과연 우리 농촌이 과거에 이런 풍부했다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선생님 풍부해졌습니까? 농촌이? 겉으로는 이제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제가 농촌 나가서 직접 공부해보면 농민들 개개인을 살펴보면 그렇게 행복한 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뭐냐면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마을을 또는 뭐를 이렇게 만들어보자는 희망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많은 농촌지에 가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뭐예요? 노인들한테 뭐라 얘기를 하면은 듣지 않습니다. 야, 내가 이대로 살다 가지 뭘 사람스럽게 나한테 그런 얘기 하느냐?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느끼시죠 여러분들? 참 그러면 뭐 말이 안 통해요. 그렇잖아요. 난 참 좋은 말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은 귀찮아.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자, 농촌이 그렇게 해서 됐는데 그 도시 사람들이 행복하냐는 얘기예요. 도시 사람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서울이 뭡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 인구의 47%가 수도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늘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일본의 동경이 인구 집중도가 높다고 늘 걱정하는 일본 동경의 인구 집중도가 20%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수도권의 인구가 40%.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6대 도시, 광역시죠. 광역시를 포함한 우리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하더라도, 자, 서울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말이죠. 서울 사시는 분들, 여기 강원도만 해도 아마 전혀 다를 텐데 1억을 가지고 전셋집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자, 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자리, 그 다음에 애들 교육, 이런 것 때문에 다 서울로 몰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억이면 지금 예를 들면 강원도 삼척 같으면 한 30평짜리 정도 아파트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서울에 1억 가지고 말하자면 20평짜리 아파트 전세기도 어려운 것이 서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몰려들고. 그럼 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뭐겠어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선생님 말씀했지만 뭐예요? 우리나라가 특히 다른 나라보다도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심한 나라입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요즘에 아마 여러분들 작년 한 해 동안에 아주 인기를 끌었던 책이 외국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칼 폴란이라는 사람이 쓴 위대한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1944년도에 나온 책인데 작년도에 그것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인기를 끌은 이유가 뭐냐면은 2008년도에 뭐가 있었죠?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말하자면은 자본주의가 잘 나간다고 했는데 그 자본주의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뭡니까? 완전히 노름판이고, 네? 노름판에 말하자면 경찰이 덮치니까 갑자기 노름판이 폐쇄되듯이 말하자면 버블, 그렇죠? 금융 버블로 말하자면 주식이다 마다 돈을 막 튕겨놓고서는 어느 날 버블이 꺼지니까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서 소위 이 자본주의 문제가 뭘까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고민을 했는데 이미 1944년에 그 폴란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존립할 수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 이유가 뭐냐? 자, 우리가 시장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몇 가지 시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상품 시장입니다. 그렇죠? 물건입니다. 우리가 사고 파는 물건들이죠. 또 무슨 시장이 있습니까? 노동시장이에요. 노동시장. 그렇죠. 노동시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시장이 있습니까? 토지 시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지금 여러분이 얘기한 것처럼 금융 시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따져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 생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생수는 처음부터 판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 적합한 물건입니다. 적합한 물건. 근데 노동시장인데 노동시장은 결국 뭡니까?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이죠. 근데 사람을 사고 팔 수는 없어요. 그렇죠? 노동력을 사고 판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 사고 파는 거죠. 근데 사람은 사고 팔기 위해서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사람이 사고 팔기 위해서 만들어진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신성모독이 될 겁니다. 그렇죠? 사고 팔기 위해서 만든 물건이 아니죠. 자, 그러면 토지도 사고 팔기 위해서 만든 물건입니까? 아니죠. 그것도 그야말로 자연입니다. 자연. 그건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우리가 사고 팔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죠. 단순히 돈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거래를 좀 편하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 자체를 사고팔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상품을 말할 것도 없고 노동력도 완전히 시장화됐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토지도 완전 시장화됐습니다. 화폐도 완전 시장화됐습니다. 그 어떤 일이 생기느냐? 노동이 매매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노동력밖에 팔 것이 없는 노동자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 거래하면 누가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자본가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노동자들은 뭐예요?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노동운동이죠. 그렇죠? 노동조합이고 노동운동이고 그런 거죠. 그리고 국가는 뭐예요? 그런 노동자들의 운동에 대해서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노동상권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토지의 경우에서도 이거 상품화 될 수 없는 물건인데 이것이 상품화되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토지 특일 뿐만 아니라 뭡니까? 환경 파괴입니다. 환경 파괴. 이것이 개인에 말하자면은 개인의 사용물이 됨으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 자연이라는 게 바로 환경의 토지 아니겠습니까? 파괴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바로 그로부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상품이 아닌 돈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금융투기입니다. 우리가 좋은 말로 이렇게 얘기하죠. 금융세계화. 좋은 말로 이런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루에 우리가 세계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만약에 1원이라고 한다면 돈이 얼마 필요합니까? 그것을 거래할 때는 돈이 1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1원짜리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상품과 서비스는 1원밖에 거래되지 않는데 왔다 갔다 한 돈은 100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99원은 99배의 돈은 뭐예요? 우리의 거래와 관계없이 투기적 목적으로 돈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세계에 말하자면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들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시죠. 바로 그럴 때에 우리 농업이 생산하는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뭐냐? 시장 경제에 적합치 않은 물건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번에 아까 우리 신부님께서 FTA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뭐예요? 뭐 WTO다 세계무역기구, FTA 자유무역협정이다 해서 뭡니까? 뭐 농산물도 전 세계가 다 수입 자유화하고 하니까 농산물도 다 그냥 시장에서 사고 파는 물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조금 전문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WTO 우리가 세계무역기구 체제를 얘기합니다. 이 전 체제가 뭐냐면은 가트 체제라고 얘기합니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체제입니다. 그러면은 가트 체제까지만 하더라도 농산물은 뭡니까? 농산물은 국제무역에 적합치 않다고 해서 각 나라들이 시장을 수입을 제한해도 괜찮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말이죠. 자유무역을 하는 것은 주로 뭐에 해당되는 것이냐? 그야말로 상품에만 해당됐던 겁니다. 상품에. 근데 서비스 적당치 않다. 서비스 안 했어요. 돈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개방하지 않았죠? 오로지 상품만, 자동차, 네? 무슨 뭐 옷 이런 것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WTO 체제에 들어서면서 농산물도 이제는 뭡니까? 자유무역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 체제에 적합한 물건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공장을 미국의 디트로이트가 정말 유명하죠. 미국의 현대자동차가 예를 들면 또는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디트로이트에다가 자동차 공장을 세우는 것이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 울산에다 자동차 공장을 세우는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은 그 차이가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쉽게 뭡니까? 현대가 쉽게 외국 나가가지고 자동차 공장을 세울 수 있는 거죠. 만약 그 차이가 크다면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농업을 예를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에 말하자면 대농이 한국에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어렵죠. 한국의 농민 미국 가서 농사 지을 수 있느냐? 어렵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자연적 조건이라든지 토지적인 지향이라든지 또는 역사적인 조건이나 문화적인 조건 이런 것에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농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 따라서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공산품하고 전혀 성격이 다른 상품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은 거죠. 자, 그것을 경쟁을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나라에 제가 조금 이해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영국의 한 농장을 조사를 갔습니다. 조사를 갔는데 그 농장의 면적이 1000헥타르. 그러면 1000헥타르는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같은 농민들 평균 면적이 얼마 되죠? 200헥타르 조금 넘죠. 그러니까 약 1000배 정도 농사 짓는 거, 1000배 정도. 우리나라 지금 쌀농사 짓는 거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한 0.6헥타르쯤 되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평균이 120헥타르 쌀이 그럼 200배입니다. 그리고 조금 쌀농사 많이 짓는 미국도 1000헥타르 짓습니다. 그러면은 200배, 1000배를 짓는 사람, 규모를 농사 짓는 사람하고 우리가 경쟁한다? 경쟁이 되겠습니까? 되지가 않겠죠. 그렇죠? 자동차 경쟁하듯이 경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아까 제가 영국의 1000헥타르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경쟁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농대 교수님 같으면 농사 어떻게 짓나니 저는 그때 관심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수지 계산서 좀 봅시다. 1000헥타르 지었으면 수지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가져오라고 해서 이제 제가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나라와 다른 것이요. 1000헥타르쯤 되면은 반드시 회계사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세무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걸 해야만 정부 보조금 받을 수가 있어요. 1000헥타르 되는 농가가 정부 보조금을 전체 수입의 30%가 넘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고서는 야, 도대체 뭘 경쟁하냐는 게 도대체. 규모도 작아. 또 그 큰 규모의 또 정부 보조금을 줘. 그럼 우리는 뭐가 경쟁하는 얘기냐?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이라는 자체가 그 생산물의 특성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한 나라 내에서 교육하기에도 적당치 않은 품목입니다. 근데 그것을 전 세계로 하자고 하는 데는 문제가 좀 생기고 있다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이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요즘에 보십시오. 지금 뭐 몇 년, 100년 만에 추위 막 이라 지금 4월달에 막 이 봄에 지금 막 춥잖아요. 그게 큰일이다 지금. 정말 지금 농촌에 지금 그야말로 제가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복분자가 다 얼어가지고 뭐 어쩌고 되고 지금 아마 강원도 지역부터 심각할 텐데요. 그러면 금방 나타나는 게 뭐냐면 뭐예요? 값이 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유식한 말을 제가 하면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가르친다. 농산물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대단히 있다. 제가 이런 말 알아들으셨습니까? 이거 알아들으시면 대단한 실력이에요. 경제가 논다해서 제가 좀 얘기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뭡니까? 사람들이 덜 먹는다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격이 조금만 내려도 많이 먹는다든지, 이것이 가격 탄력이 큰 겁니다. 농산물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값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산이 조금만 들려도 어떻게 돼요? 값이 팍 뛰어버립니다. 팍 뛰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말하자면 불안정합니다, 가격이. 근데 가격이 불안정한 이유가 예를 들면 이 공산품 같은 건 뭐예요? 많이 생산해뒀다가 재고를 쌓아뒀다가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농산물량은 계절적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절에 제대로 안 나오면 값이 뛸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대단히 불안정하죠. 그래서 가만 놔두면은요, 정말로 사람들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어저께 시장에 가서 시금치가 100원 주고 샀는데 오늘 갔더니 200원 한다. 하고 환장하죠. 그래서 거듭나 나왔더니 또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또 50원 한다. 이렇게 실제로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하루하루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지만은 예를 들면 몇 개월 단위로 얘기하고 1년, 2년 단위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은 정말 농산물 가격은 널찍듯이 뛰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자, 뭐 우리가 자동차 타면서 예를 들면은 이 자동차가 안전한가? 이 박으면은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 많이 하시지만은 그래도 다 타잖아요. 근데 농산물의 경우는 뭐예요? 우리가 그야말로 매일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전하지 않으면은 뭐예요? 정말로 우리 생명에 위협을 갖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이것을 얼굴도 모르는 정치 없는 곳에서 저 멀리 만 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서 누가 생산인지 모르는 생산물을 갖다 먹는데 누구도 그것을 간섭하지 않는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이 안전한 농산물이 아니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안정적인 공급과 안전한 농산물을 국제교역에 맡겨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식량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맨 처음 생긴 일이 뭐냐? 왜 그때 난리 났었죠? 말하자면 사료값이 뛰고 밀가루 값이 뛰고 이러다 막 그랬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요. 그것을 수출하던 나라들이 수출을 안 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수출하면 자기가 먹고 남는 걸 수출하는 건데 기상이변으로 인해가지고 자기 나라도 모자라게 생겼으니 수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입하는 나라들 그냥 앉아 당한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것이 대단히 불안정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재작년 말하자면 광우병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 미국선 세국이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의 불가능한 얘기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합니다. 농산물을 누가 생산합니까? 농민들 생산합니다. 우리 농민들 지금 굉장히 많이 야간이었습니다. 옛날에요. 제가 이제 70년대 후반에 제가 농촌 교육을 좀 하느라고 대학원 다닐 때인데 농촌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였어요. 지금은 뭐 서울 가면은 젤로폰 빌딩이 지금 63 빌딩인가요? 그렇죠? 63 빌딩. 앞으로 120년 생긴다. 지금 63 빌딩 젤로폰인데 옛날에는 70년대 젤로폰 게 31 빌딩. 31층 31 빌딩 젤로폰 빌딩이었습니다. 3일로 했는 거죠. 그래가지고 시골 사람이 서울로 왔어요. 서울 왔는데 막 보니까 쫙 높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안 있으니까 뭐 고기가 이 뒤로 새끼잖아요. 이 전부 31층까지 치다 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한참 쳐다 보였으니까 누가 뒤에서 툭툭 치면서 이보게 그거 그냥 보는 거 아니야. 한 층에 100원씩 내야 돼. 응? 그러니까 이 농민이 있다가 아니 나 5층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500원 주고 오면서 한다는 소리가 자신 내가 다 봤는데. 그 옛날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할 만큼
70년대 초에 농민들은 정말로 순진했죠. 신박했어요. 제가 그때요, 71년 때 농화를 갔는데, 대학 때, 제가 지금 70년 대학에 농화를 제가, 지금 우리 학생들도 제가, 내 강의 듣는 학생들은 과목에 관계없이 제 경제학 교수이기 때문에 농업 경제학 한 경제밖에 가르치지 않습니다. 뭐 경제발전론, 무슨 일본 경제론 또는 뭐 이런 거 가르치는데, 어쨌든 제 강의 듣는 학생은 무조건 한 학기 2박 3일씩 농화를 가야 됩니다. 근데 강제는 아닙니다. 강제는 아닌 게 뭐냐면요. 처음에 제가 수영일정 왔을 때 제가 필수 과목 강의 안 하거든요. 선택 과목이니까 농화를 가시기 싫으면 다른 과목을 선택하십시오. 강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하는데 대학 때부터 제가 쭉 농화를 지금 심지어는 좀 외국 가 있을 때 제가 농화를 다니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 좋아하니까. 근데 제가 77년도에 병원 갔을 때 그때 우리나라에 처음 뭐가 시작됐냐면요. 통일벼가 도입되고 그 다음에 정부가 뭘 했냐면은 쌀값을 이제 막 보장을 해줬어요. 쌀 생산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근데 제가 그 대학 때 좀 못된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막 했는데 뭐라고 배웠느냐면은 이렇게 배웠거든요. 농촌이 못 사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임금을 싸게 해야 되고 임금을 싸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먹는 농산물 가격을 싸게 해야 된다. 그래서 농촌이 못 산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배운 게 아니라 우리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농촌 농화를 가면은 농민들을 모아놓고 막 그런 겁니다. 네? 우리 농촌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이 정부가 말이야 자본가들을 위해 가지고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임금을 싸게 하고 노동자 임금도 안 주고 그리고 노동자 임금 안 주려고 하니까 농민들 쌀값도 안 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없는 일이죠, 그렇죠? 대학생이 뭘 안다고 지금 금방 되게 농민들을 가르치려고 들어요. 내가 요즘에 우리 학생들 절대 그러지 말라고. 내 과거에 그런 나쁜 추억이 있어서 절대 농민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얘들이 가서 배울 생각을 해야지. 내가 그런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가 낮엔 일하고 밤에 보통 호가 방문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날 이상한 쳐서 눈을 쳐다봐요. 이렇게. 내가 뭘 잘못한다 했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가 자기 그 생각 안 해요. 뭘 생각하느냐. 쌀값이 올라가니까 동네 인심이 나빠져가지고 못 쓰겠다. 네? 남은 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쌀값이. 근데 정말로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요. 여러분들은 너무도 당연하게 우리가 지금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고 뭐니 해도 경제가 최고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 얘기가 이상하게 들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60년,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농촌과 우리 사회는 뭐니가 최고인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였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야, 이게 지금 내가 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네? 물론 내가 쌀값이 싸다는 것을 내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주머니 얘기는 뭐 그게 전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데 쌀값이 올라가니까 인심이 나빠진다 말이야. 난 이것이 더 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내가 그때부터 제가 사실 조금 인간이 커졌습니다. 아, 이 경제가 전부가 아니구나. 왜 경제학 학생이었으니까 그것만 생각했었는데 바로 그런 우리가 이제 농촌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농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농민들이 지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열악해졌어요. 그렇죠? 엄청 열악해졌어요. 지금 농민들 내가 보면은요, 정말 도시민보다 더 열악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까? 정말 그것도 가슴 아픈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생각해보세요. 이 농민들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자기 가족끼리 농사 짓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누굴 고용한 자본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가들은 기업을 경영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이윤이죠. 그렇죠? 그런데 농민들의 경우는 자기 가족끼리 농사를 짓기 때문에 뭡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건 아닙니다.
뭐예요? 자기 가족끼리 농사 지어서 애들 키우고 살 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자본주의적인 그런 경제 원리에 적합치 못한 그런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농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요. 자, 자본가들은 물건 값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생산을 줄입니다. 그렇죠? 값 떨어지면 생산을 줄여요. 그래가지고 수지를 맞추려고 합니다. 근데 농민들은 뭐냐? 물건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생산을 더합니다. 생산 더해가지고 값 떨어진 걸 맞추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값이 더 떨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하는 자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값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몇 년 안 되잖아. 자동차 회사 해봐야 몇 개 안 되고 텔레비 해봐야 몇 개 안 되고 대부분 우리가 지금 있는 건 많잖아. 근데 농민들은 뭐예요? 전국에 말하자면 수백만의 사람들이 각자 농사 짓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최선의 방법은 뭐냐? 값 떨어졌어? 그럼 더 열심히 일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생산활동하고 있는 농민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모든 생산활동 중에서 환경과 가장 밀접한 것이 농업입니다. 농업. 물론 이 공업 생산의 경우도 뭡니까? 환경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부가 규제하지 않으면 엄청난 공해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농업과 다른 산업의 차이는 뭐냐면은 농업 이외의 산업은 일반적으로 환경에 부담을 줍니다. 그렇죠? 환경에 도움을 주는 산업 있습니까? 물론 저런 산업은 있겠죠.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산업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뒤로는 또 결국은 환경에 부담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농업의 경우는 뭐예요? 환경에 부담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뭡니까? 환경을 잘 보존하고 그리고 환경을 잘 가꿀 수 있는 산업이 농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하자면 이 농업을 그냥 시장 경제에 내뱉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농민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사정없이 환경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요즘에 친환경 농업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뭐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사회가 적절한 수준에서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보편화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농업 얘기하자면 말이죠. 아까 제가 통일배 얘기했는데 통일배라는 게 뭡니까? 통일배라는 게 비료 많이 쓰고 농약 많이 쓰고 뭐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대단히 반환경적인 쌀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런 얘기했어요. 요즘 내가 이 정부가 녹색 성장한 얘기를 하는 거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우리가 그 통일배 나왔을 때 뭐라냐면 그린 레볼루션이라고 했습니다. 녹색 혁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그것 이상 반녹색이 없어요. 그렇죠? 엄청난 말하자면은 비료, 엄청난 농약, 기계 이게 다 뭡니까? 전부 석유 소위 화석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소위 자연순환적인 농업으로부터 소위 그것을 파괴하고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는 반녹색적인 농법을 도입을 하는 것이 뭐냐면 그린 레볼루션, 녹색혁명을 얘기했습니다. 요즘 녹색 성장 들으면 왠지 자꾸 생각이 나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녹색이 옛날 녹색혁명 때 말하는 그 녹색하고 같은 것이 아닌가. 사대왕도 그렇고. 뭐 이런 생각을 하여튼 혼자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마지막으로는 자, 그러면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이런 말을 가르칩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가격을 통해서 그 편익과 비용이 반영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저 시계가 예를 들어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저 10만 원 이유는 저것을 통해서 10만 원의 편익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생산하는 비용이 10만 원이기 때문에 10만 원의 가격이 매겨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자면은 시장 가격에다가 우리가 그것을 얻으면서 얻어지는 편익과 그것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이 잘 반영되면은 시장 경제는 잘 굴러갑니다. 그렇죠? 왜 그러겠어요? 사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한 만큼 돈을 주는 것이고 생산하는 사람도 자기 생산비만큼 돈을 받는 거니까. 그런데 그 시장이 잘 돌아가지 않는 시장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그 시장 실패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외부 효과라는 말을 씁니다. 외부 효과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네, 경제학 강의가 안 되시면 특히 오늘 참 고급 경제학을 좀 많이 듣고 계십니다.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 좋은 의미에서의 그 외부 효과를 외부 경제라고 하고, 나쁜 의미의 외부 효과를 외부 불경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건 좋은, 외부 효과는 좋은 점, 나쁜 점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농업의 경우에도 나쁜 외부 효과가 있습니다. 외부 불경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지구적 온난화의 가장 큰 주범이 CO2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이산화탄소가 메탄가스를 하잖아요. 그 메탄가스의 절반을 누가 품는지 압니까? 소 방구가 아주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에서는 그 소들이 방구를 들키도록 하는 그 사료를 이제 해가지고 메탄가스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나쁜 의미의 외부 불경제입니다. 근데 사실은 농업의 경우는 우리가 잘만 컨트롤하면은 그런 나쁜 의미의 외부 불경제뿐만 아니라 좋은 의미의 외부 경제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자,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우선 우리가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무슨 문화민족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습니까? 확실해요, 우리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다 치고 반만년 문화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그 반만년 중에서 오늘날 공업사회라는 얼마입니까? 불과 40년? 50년 길어야? 그렇죠. 60년대부터 치면은 50년이고 70년대 치면 40년이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80년대 이후에 공업화 사회가 됐다는 큰 말이 아닙니다. 30년. 인심 써서 50년. 그럼 나머지는 다 뭐예요? 농업사회. 우리의 말하자면 반만년 역사 문화가 다 어디에 있어요? 농업에. 농촌에 있는 겁니다. 농촌에. 이것이 우리의 뭐예요? 우리 사회의 뿌리입니다. 뿌리. 근데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들 아마 몇 년 전에 한 3년 됐나요? 국보 1호라고 하는 남대문이 불탄 걸 봤을 겁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세계 경제 대국의 12위라고 한때 12위였어야 됩니다. 12위라는 나라가 국보 1호를 그것도 뭡니까? 노숙자의 실수에 의해서 불을 태운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치 꽃이 자랄 수 없듯이 사람이 제대로 클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생각을 너무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바로 농촌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자랑하는 그 반만년 역사의 뿌리이고 그 원천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 농업이 농촌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야말로 불과 50년밖에 안 되는, 60년밖에 안 되는, 100년밖에 안 되는 공업사에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따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하죠.
요즘에 쌀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합니다. 그렇죠? 쌀이 지금 남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거냐.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저는 전적으로 정말 정부가 잘못한 일이고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농업이 쌀 중심의 농업을 가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정부 정책입니다. 그렇죠? 무슨 농민들이 뭐 난 쌀만 좋아해? 이거 아니죠. 정부가 뭐예요? 아까 말씀 70년대 이후에 쌀 증산 정책을 쓰고 나머지 농산물을 썼습니까? 이걸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전부 쌀에 매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쌀이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생산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뭐냐면 쌀을 막 줄이자고 합니다. 네? 쌀 생산을 줄이자고 그러면 쌀 생산을 줄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시죠. 우리가 쌀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얻는 효과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뭡니까? 우리가 먹는 쌀만이 아니다. 자,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은 비가 작게 온 나라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늘 가뭄에 고생하는 이유는 뭐냐? 비가 뭐예요? 집중해서 온다. 그렇죠? 집중해서 오죠. 여름철에. 호우로 오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면은 우리가 산이 경사가 가파라서 금방 말하자면 이것이 바다로 흘러가는 그런 거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한 일이 뭘 하냐면은 댐을 막습니다. 그렇죠? 댐을 막아요. 근데 댐을 막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정말 잔인한 일입니다. 잔인한. 제가 엊그저께 춘천시 북산면이라고 갔다 왔어요. 북산면. 북산면의 인구가 지금 840명이에요. 춘천시. 북산면 어딘지 아시죠? 북산면 오시면 안 계세요? 네, 저기 보세요. 북산면 인구가 740명. 근데 그 북산면이 잘 나갈 때 인구가 얼마였습니까? 아닙니다. 7,000명, 8,000명이었습니다. 북산면이라는 데가 춘천군에서 아주 큰 면이었어요. 근데 그 북산면이 뭐예요? 소양강 댐이 생기면서 다 스물 돼가지고 지금 사는 사람이 740명이고 그 옆에 무슨 동네 갔더니 한 집에 무슨 위에 세 집밖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댐이라는 게 참 정말로 엄청나게 자연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인간 사회를 파괴하는 아주 큰 재앙입니다. 댐은 그렇게 큰 댐은 지금은 우리 국민들도 이제 많이 인식했기 때문에 막을 수 없을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댐 큰 거 생기면 그 주변에 무슨 관광지나 돼가지고 뭐 맨날 이런 얘기 하니까 이건 다 거짓말. 지금은 다 그렇게 못하죠. 근데 우리가 그 논이 담는 물의 양이, 그렇죠? 논에 담겨있는 물의 양이 그 엄청난 재앙을 가져온 소양강 댐의 7배의 물을 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효과가 우리가 그냥 먹는 쌀을 못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아까 우리가 물이 부족한다고. 그러면 그 물량은 건 지표수와 지하수가 있지만 지하수라는 건 지표수가 지어서 되는 것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논에 담겨있는 물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그것이 지하수로 내려가서 지하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담겨있잖아 바로 내려가 바다 나오는 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 농가를 데려가는 이유는요. 참 불행하게도 제가 처음 충남대학 갔을 때만 하더라도요. 우리 학생들이 30% 이상이 충청 대전시 도시가 아닌 농촌 지역에서 온 애들이 있습니다. 30% 이상이. 근데 지금은 농촌 지역에서 온 애들 손들어 하면요. 우리 충남대학도 국립대학이라고 애들이 5%. 그 정도. 그러니까 드문드문 손들 정도인데 손들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애들을 말하자면 일부러만 이제 농촌에 데려가서 농촌 생활을 이제 조금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애들 데려가는 건데 그러면은 제가 얘기해요. 우리 가을에 농활 가면요. 내가 이제 애들 보면 야 벼가 둥게 익어 있지 않습니까? 얘들 이렇게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광경을 본 적이 있느냐 말이야. 이것보다 더 잘 그린 그림을 본 적이 있느냐. 애들 보면요. 정말 내가 그거 보면 너무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그림을 봐도 그보다 멋있는 그림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애들이 그런 걸 보고 야 정말 이게 농촌이고 이거 느껴라 이게 뭐냐면 이 경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농촌이 없어질 때 우리 사람들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삭막해지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외부 효과가 얘기합니다. 농촌이 있으면서 우리가 얻는 그런 마음의 휴양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 농촌이 과거에 어쨌든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웠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모여서 애들 데리고 사회를 이루면서 그렇죠? 미래를 꿈꾸고 그렇게 살아온 농촌이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뭐예요? 지금은 사실은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복지 활동하시는 분들이지만 정말 제가 그런 생각할 때 많이 있어요. 제가 그 조사한 그 마을에도 제가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노인이 한 분 돌아가셨는데 며칠 뒤에 발견됐어요. 왜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도 뭐 돌보지 않으니까 그냥 뭐 몸이 불편하시니까 오늘 며칠 안 나가시는가 보다 했는데 돌아가신 게 며칠 됐더라고요. 이제 이런 농촌 사회가 바뀌는 것이 우리가 좀 마음이 아픈데 그것이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이것은 우리 농업이라는 것 이것이 뭐예요? 사실은 시장 경제에다가 모든 걸 맡기기에는 대단히 곤란한 또는 불안정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뭡니까? 정부가 그것을 소위 경제성장이다 한 이런 이름으로 내팽개친 거죠. 저는 그것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더 나가서 지금에 와가지고는 WTO나 FTA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조금 쉬었다가 우리는 지금보다